원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여러 가지 이론적 입장에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으나 특히 유전적 요인을 비롯하여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말해주는 남자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울증의 여러 유형 중 하나 제2형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울증은 우울증과 함께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 상태에 있게 되면 일반적인 우울증과 아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 우울증과는 다소 다른 질환이에요. 증상도 다르고 치료 방법 또한 다릅니다. 1형 양극성 장애 설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울증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 및 경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말 그대로 양극을 오간다는 점에서 양극성 장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 에너지, 생각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데 증상의 특징이나 심각성 등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순환성 기분 장애, 급속 순환형 등 그 유형은 참 다양합니다. 먼저 양극성 장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유능한 회사원 김모 씨는 평소에 약간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 및 기타 일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밤낮으로 잠을 설치면서 걱정과 근심을 반복하던 중에 기분도 우울해지고 피로감과 무기력 또한 동반되었어요. 심지어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본인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까지 들게 되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주변에서는 이런 김모 씨를 격려하고 응원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아 혼자 외로운 시간이 길어만 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러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기분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즐겁고 두통 및 속쓰림에 고생하던 몸도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윽고 이 좋은 계획들을 실제로 진행하려는데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은 이런 김모 씨를 말리고 다그쳐요. 김모 씨는 이런 주변 동료 및 친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며 급기야는 짜증이 나기도 해요. 원래 있던 감정 기복이 폭이 더 커져서 별것 아닌 일에 행복하다가도 별것 아닌 일에 우울해지곤 합니다. 주변 지인 및 회사 동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 충돌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이 사례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같거나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께서는 이 영상을 차분하게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 전반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시청 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은 일반 우울증보다 더 심한 병은 아닌지 염려하시는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극성 장애는 적합한 치료 방법과 함께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에요. 우선 2형 양극성 장애와 1형 양극성 장애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정도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증이 아닌 경조증 수준까지만 기분이 고양되지요. 그렇다면 조증과 경조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임상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증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외래 치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와는 반대로 경조증 상태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치료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고요. 본인에게 경조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기분의 변화를 조사하는 질문이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
현재,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음처럼 당신은 평소의 자신과는 아주 달랐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1. 기분이 너무 좋거나 들떠서 다른 사람들이 평소의 당신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한 적이 있었다. 또는 너무 들떠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지나치게 흥분하여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거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자신감에 찬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잠을 덜 잤거나 또는 잠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말이 더 많았거나 말이 매우 빨라졌던 적이 있었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꼈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로 쉽게 방해받았기 때문에 하던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나 할 일을 계속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에너지가 넘쳤던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활동적이었거나 더 많은 일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사교적이거나 적극적, 외향적이었던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성행위에 관심이 간 적이 있었다. 평소에 당신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했거나 남들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거나 바보 같거나 또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돈 쓰는 문제로 자신이나 가족을 공경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2. 만약 위의 질문 중에서 하나 이상 예 라고 했다면 그 중 몇 가지는 같은 시기에 벌어진 것입니까? 3.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안송탕의 퍼포먼스 1항에서 7개 항목 이상이 예, 2항에서 예, 3항에서 경미한 문제 이상인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경조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곤 하십니다. 우울증은 환자분 본인이 많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만 경조증은 단순히 이전과는 다른 꽤 좋은 컨디션 정도로 오해할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경조증은 조증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환자분 본인은 기분이 좋고 산뜻하며 활동감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 경조증은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고 창의적이며 자신감이 증가하죠. 실제로 반 고흐,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양극성 장애로 추정됩니다.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경조증 시기에 창작력이 솟구쳐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밖에 유명한 사업가나 학자들도 경조증 시기에 많은 사업적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쏟아내고 성과를 보이곤 합니다. 경조증 시기에 스스로의 상태를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위의 예시처럼 경조증 시기를 잘 보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조증 시기는 환자분 본인의 생활 수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개 충동적이고 산만해지거나 짜증이 증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스스로 감정 기복을 경험하며 고통받게 되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일도 막상 진행해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거나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조증 시기 대부분은 환자분 본인, 가족 및 직장,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정신과 질환이 생긴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양극성 장애는 명백한 뇌의 질환이에요.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담 치료가 기본이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살률인데 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증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일반적인 우울증과 비슷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한마디로 더 높은 곳에서 기분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이죠.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뇌의 신경세포를 안정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또한 제2형 양극성 장애가
바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증은 우울증과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이 그것을 증상으로 인식하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단순 우울증으로 오진될 확률이 있습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 환자분을 우울증으로 오진하여 치료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기복, 대인관계 문제 등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훈련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증상이 모두 호전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1. 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졌거나 말이 많아졌다. 2. 전에 비해 잠이 잘 안 오고 무언가를 하게 됐다. 3. 옷차림이 화려해지거나 치장이 늘었다. 4. 화가 잘 나거나 쉽게 흥분되고 시비가 늘었다. 5. 성생활, 소비가 많이 늘었다. 이상의 항목에 대해 숙지하셔서 자신이 기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수면, 식사 시간과 같은 일상생활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리듬이 있는데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이 리듬을 깨버려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양극성 장애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한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하며 일조량이 적은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에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 꼭 필요해요.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참 어려운데 어려울 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하기 위해서 자살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우울증 환자한테 사용하죠. 근데 FDA에서 승인받은 우울증 약들의 상당 부분은 네.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내용에 자살이라는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예.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우울증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다른 질환이에요. 네, 그렇다면 양극성 장애, 이 조울증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선생님, 양극성 장애, 조울증, 조증, 우울증 두 개 다 나타날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서는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렇게 크게 파도 치듯이 조증으로 떴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우울증으로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조증이 올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이게 교차로 계속 꼭 교차하는 건 번화가는 아니에요. 살짝 좋아졌다가 아. 한동안 잘 지내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우울로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딱 흐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측이 될 수 네. 있다면 참 치료할 때도 그러니까요. 편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예측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이 흐름은 네. 뭘로 치환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에너지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조증기에는요, 에너지가 높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의욕, 그리고 수면, 행동, 그리고 어떤 소비의 행태, 행동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생각과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가 다 높은 방향으로 가요. 즉, 조증기에는 자신감도 커지고요. 네. 뭔가 기분도 고양돼 있고 제스처도 커질 수 네. 있고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행동 같은 것들도 과해져서 막 사업을 막 벌리신다거나 예, 쇼핑을 어마무시하게 한다거나 네. 예,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거의 밤을 새고 일해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또 일을 할 피곤하죠. 수가 있고 예. 또 생각 자체도 되게 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의 과정도 비약이 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 내용 역시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감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심해지면 이제 과대망상이다라고 네네네. 하죠. 그래서 이렇듯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생활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의욕이나 수면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높아지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조증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반면에 네. 이제 우울기 때는 조증기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의욕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는 되게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활동이나 말하는 것도 역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나가기 싫어지고 말수도 부쩍 줄어들고 예. 그리고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마치 겨울잠을 자듯이 낮에도 계속 잘 수도 있고요. 밤에도 낮에도 자다 깨다 하는 식으로 우울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안에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내용 역시도 자기를 비하하는 예,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울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 거죠.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대해서 혹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이미지를 찾아보시면요. 대표적인 그림이 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가면과 울고 있는 가면을 동시에 이렇게 딱 내놓는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조금 뭐 조울증을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그 약간 조증일 때 이렇게 사업을 벌리기도 하고 쇼핑도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울기가 찾아왔을 때 그 그렇죠. 조증 때 벌려놨던 일들을 수습을 어떻게 못해요. 해요? 수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우울 장애보다 네. 어떤 증상의 강도나 네. 자살이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조울증에서 더 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기. 네, 그쵸. 그리고 우울 장애에서도 우울증이라고 하죠. 증상은 다 네. 우울한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우울 장애일지 혹은 양극성 장애 조울증일지를 감별하기가 힘들 그쵸.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뭐 분명한 포인트는 아닌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성 장애에서의 우울기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요 우울 장애는 조금은 더 중년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청소년에서의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 장애보다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극성 장애 조울증은 기분이 큰 파도를 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유독 가을이나 겨울이 되거나 혹은 봄이 되거나 하면은 심하게 우울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계절성 우울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계절성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우울 장애보다는 양극성 장애를 조금 더 시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가족 중에 양극성 장애, 특히 조증이나 경조증에 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가 있으셨거나 본인께서 혹시 과거에 조증이나 경조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또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을 좀 더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우울증. 우울증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우울증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우울증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이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경조증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우울증을 계속 반복하신다면 그거 역시도 일반적인 우울 장애보다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를 조금은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면서 파악하는 부분이지만 네.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제 좀 조증이 되고 언제 우울증이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은. 그렇죠.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물론 큰 흐름들은 좀 존재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조증으로 갈지 우울증으로 갈지는 알기가 그게 어렵습니다. 환자마다도 다 다르고 뭐 이렇게 그렇죠. 패턴이 일정한 네.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예측할 수 있다 모르긴 그러면 하네요. 미리 약을 조절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진료를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어떤 증상의 변동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 혹은 깔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라는 거를 그럼 같이 그럼 캐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교차점이 존재하나요? 뭐. 그러니까 바로 같이 툭 하고 나타나기도 뛰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요. 네. 약간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들을 볼 수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혼재성 사파라 그래서 우울기와 조증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훨씬 더 증상이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바뀌고 이런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않고요. 기본적으로 네. 기분이나 생각은 다 부정적인 방향이에요. 우울증기인데 에너지만 높아져 있는 상황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즉 네. 우울하고 힘들고 네. 어렵고 괴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행동도 과하고 말도 많고 짜증도 쉽게 내고 충동성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또 우울증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혼재성 사파를 의심해 보기도 하고요. 네. 드물게 혼재성 사파는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우울증 환자한테 사용하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FDA에서 승인받은 우울증 약들의 상당 부분은 네. 약 허가사항 뒤에 이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내용에 자살이라는 주의사항이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그러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위험성에 자살이 들어간다고? 그 이유는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우울증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다른 질환이에요. 아. 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 때 일반적인 우울증 약을 사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도의 폭을 급격하게 강화시키고 혼재성 사파로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이제 우울증 약 뒤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으로 자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보통 환자들은 뭐 그런 조증인 경우에 병원을 많이 찾나요? 아니면 우울증인 경우에 이렇게 병원을 처음 찾게 되나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한 조증은요, 혼자서 병원에 잘 안 오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모든 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도 차 있고 자기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고 의욕이나 자신감도 과도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게 좀 심해져서 본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할 정도의 증상들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입원 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 있겠죠. 네. 그럴 때는 본인이 병원에 오려고 하지 잘 않으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혹은 직장 동료들,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조울증, 그 우울증과 조울증은 확실히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유전되는 경향이 강한 장애입니다. 특히 쌍생아 연구는 유전적 요인이 양극성 장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단극성 우울장애는 일치도가 40%인데 비해 양극성 장애는 일치도가 70%였습니다. 그러나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는 단극성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일치도가 각각 11%, 14%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계 연구에서도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일란성 쌍생아가
동일 장애를 가질 확률은 40%이고 이란성 쌍생아의 형제 및 다른 가까운 친척들은 5 내지 1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전집에서의 유형률이 2.6%인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유전 양식에서도 양극성 장애는 X염색체와 연결된 우성 유전을 하지만 주요 우울증에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위너커 및 피부 등의 연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성 장애의 유전 양식은 아버지가 양극성 장애일 경우 딸에게서는 모두 발병하나 아들에게서는 발병하지 않고 어머니가 양극성 장애일 경우는 딸의 절반, 아들의 절반에서 발병하는 사실에서 얻어진 가설입니다. 생명의 유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염색체인 X염색체의 유전 요인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주요 우울증의 경우는 부자 간의 발병도 많고 모녀 간의 발병이 모자 간의 발병보다 훨씬 많아 성염색체 X의 유전 요인이 위치한다고 보는 가설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신경생화학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2의 낮은 활동과 단극성 우울증 간의 관계가 처음 발견된 이후 학자들은 N2의 과다 활동이 조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몇몇 연구는 실제로 조증 환자들의 N2 활동이 우울 환자나 통제 집단 참가자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울증처럼 조증도 세로토닌의 낮은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N2의 활동은 기분 장애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N2의 낮은 활동에 수반되는 세로토닌의 낮은 활동은 우울을, 그리고 N2의 높은 활동에 수반되는 세로토닌의 낮은 활동은 조증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콜라민의 과잉 또한 조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조증은 MAO의 활동성 저하로 카테콜라민의 양이 증가되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돌아민 이론은 조증이 인돌아민계의 OHT가 뇌에서 증가된 것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잠시 후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